오늘 강의 제가 굉장히 좀 양이 많아서 스피디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우선 83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통계 자료는 저희 회사에서 하자 관련 업무를 하면서 나온 통계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83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제 하자 판정 기준 및 하자 사례가 이제 제목이 있고요. 자, 하자 판정 기준의 변천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시공사와 입주자 여러분들끼리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기준을 좀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처음 제정을 했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준사법 성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유명무실 이 정도였다가 2차, 3차 오면서 준사법적 권한도 부여가 되면서 내용도 많이 구체화돼서 지금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자 판정 기준의 목적을 보시면 이거 제가 다 안 읽어드리고요. 보면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조정을 한다. 입주자분들이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게 다 하자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시공사는 이게 다 또 하자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로 엄청 싸우더라.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서로 사전에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이건 하자고 이건 하자가 아니다 라고 인지를 하게 해서 분쟁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사 제도를 보시면은요, 이제 심사 제도와 분쟁 조정 제도가 있어요. 심사 제도는 하자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는 거를 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행정 절차. 자, 그 다음에 하자 심사 제도의 주관 부서는 국토교통부고요. 그다음 신청 사유는 사업 주체, 시공사나 시행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하자로 신청을 했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자 보수 범위를 초과해서 하자를 요구할 때 서로 싸우게 되겠죠. 이때 해주는 제도가 심사제도입니다. 심사제도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효력은 하자로 판정 시 사업 주체는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되고요.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보수를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권자는 지자체 단체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자 보수 완료 후에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란 이거를 포털 사이트 치셔갖고 들어가시면 사이트 이름이 이거예요.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 여기에 등록을 하게 돼 있다. 자, 신청 자격은 심사 제도에서 신청 자격은 입주자는 전유 부분만,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용 부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 신청 기준은 전유 부분을 한 가족, 한 세대에서 100개, 200개 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는 하자에 대해서 10개소 이내.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동별, 시설공사별 구별하여 신청하시고요. 아무거나 다 안 받아주고 신청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이건 교재에 써놨으니까 이걸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쟁 조정 제도는 하자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보수 방법, 보수 범위를 놓고 서로 이제 싸울 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법적 권리 의무에 관한 그런 제도가 되겠다. 그래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해결해 주는 게 분쟁 조정 제도다. 신청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방법, 보수 범위, 하자긴 하자지만 서로 이견이 있을 때 다투는 경우,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시공사에서 이렇게 보수를 해주겠다 했을 때 이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따르게 라고 서로 싸울 때,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 등에 다투는 경우, 그 다음에 시공사랑 설계자 사이에도 할 수 있어요. 입주자하고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시공사와 설계자 사이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효력은 조정이 성립됐을 때는 재판상 화해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요. 그 다음에 불이행 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처음 판례를 내렸어요.
이 여기서 분쟁 조정돼서 나온 안대로 강제 집행을 해라라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게 다 정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불성립 시에는 서로 이제 한쪽이 저희 수긍을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다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책임 없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시 저게 하자인지 아닌지 하자 신청이 가능하다. 똑같습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전유 부분,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용 부분. 요 뒤에 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대상 건축물 분쟁 조정제에서는 집합 건축물이 빠져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 복합만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 기준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게 하자고, 그 다음에 이걸 뭔 하자라고 부르고 이거를 어떻게 보수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끝날 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공하자는 제가 엄청 써놨는데 잘못 만든 하자. 설계도서대로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설계도서대로 잘 못 만들었다. 한 하자를 시공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시공하자는 빼먹은 하자. 시공을 했긴 했는데 빼먹은 하자를 미시공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시공하자 판례에서 보면은 판례예요. 법원에서 내린 판례인데, 자, 무늬코트 어디다 칠하죠? 무늬코트 어디다 칠해요? 제가 질문을 끝날 때까지 엄청 하는데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네, 계단에 칠하죠. 자, 근데 설계 도서, 우리 도서에 보면 무늬코트를 3회로 설계를 해놓고 실제 가서 봤더니 맨 마지막 투명재를 시공을 안 했더라. 무늬코트 3회가 시방이 어떻게 되죠? 3회. 수성 페인트 칠하고 점 뿌리고 그 다음에 투명재 하고, 그래서 3회잖아요. 근데 설계도서에 3회로 해놓고선 무늬코트 최종 투명재를 안 했단 말이죠.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를. 그 반짝반짝하게 하는 게 역할이 뭐냐면 애들이 낙서했을 때 쉽게 지우거나 아니면 그 두 번째 시공했던 점을 딱 정착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를 빼먹은 거죠. 빼먹은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아파트에서는 우린 너네를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양수해서 공사를 하는데 투명재 칠의 공사비를 롤러 칠 값으로 달라 한 거예요. 투명재 칠을 뭘로 하죠? 무늬코트 칠할 때 투명재 뭘로 해요? 문칠로 하잖아요. 대부분. 거의 100%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아니 우리 뿜칠 안 하고 롤러 칠할래. 돈 더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대부분 3회는 뿜칠을 하니까 뿜칠값만 보상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해준다고 해서 법원이 다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중에서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는 공법으로 보상을 해준다, 판결을 한다. 이게 미시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변경 시공하자는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한 하자. 비싼 걸로 해놓는다고 해놓고서는 싼 걸로 하거나, 그죠? 그게 바꿔치기 한 하자예요. 설계 도서에 명기된 규격이나 성능에 딱 해놓은 거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고급 자재로 해놓는다고 해놓고선 저급 자재로 시공한 경우가 변경 시공하자입니다. 자,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거 판례예요. 법원에서 내린 판례. 지하철장 바닥 에폭시 라이닝. 이게 뭐지? 어떻게 생긴? 이게 초록색하고 회색 아시죠? 그럼 라이닝하고 코팅 차이 아세요? 라이닝하고 코팅 많이 들어보셨죠? 라이닝하고 코팅은 옥상 방수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옥상 방수할 때 그 주성분 있잖아요. 방수하는 주성분. 이것도 라이닝도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이닝을 하고 코팅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 색깔이 똑같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게 라이닝인지 코팅인지 마감해놓고 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죠? 따봐야죠. 따서 도막 측정을 해봐야 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공용 부분이잖아요. 지하철장.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게 입주자분들이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정말 돋보기 들이대서 한 집당 막 100개씩 잡아내는데 이런 공용주차 하자는 안 잡아요. 이게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돈 내고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는 신경을 거의 안 써요. 그럼 여긴 누가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 누가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입주 만약에 새 아파트의 관리사장님이 되셨다 그러시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면하고 씨름을 좀 하셔야 돼요. 도면을 보셔서 아 우리 아파트에는 라이닝으로 돼 있구나. 그러면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야 소장님 내가 건축직도 아니고 입주시켜야지 민원 받아야지 뭐야지 도면까지 나보고 확인하라.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라이닝으로 설계도서를 해놨는데 실제 따봤더니 에폭시 코팅만 해놨더라. 이 금액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차액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지불을 해라. 이게 미시공이 아니라 바꿔치기 한 거죠. 맞죠? 라이닝으로 해놓기로 하고선 코팅을 해놨으니까. 이게 무슨 하자다? 변경시공 하자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제목 이름이? 여러분 지하에 많이 보셨잖아요. 이 제목이 뭐예요? 멀티판넬.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제목이 뭐예요? 치장 블록. 많이 아시네. 그러면 이거에 설치하는 이거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멀티판넬이나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기능. 크게 얘기하세요.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이게 왜 하죠? 그렇죠. 이게 배수라기보다는 차수예요. 차수. 콘크리트 벽이 물이 한번 치고 들어오면 이게 댐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이 한 번에 못 쳐들어오게 하는 차수벽이에요. 차수벽. 지하 2층이나 지하 1층에 많이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설계도서에는 뭘로 하게 돼 있다? 치장블럭. 근데 가서 봤더니 멀티판넬로 시공돼 있더라. 자, 가서 봤더니 이걸로 설계를 해놓고 이걸로 마감을 해놨더라. 그죠? 그럼 기능상에 두 개 문제 있어요? 기능상에 물 막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죠? 뭐가 차이가 나요? 시공비가 차이 나겠죠. 그래서 시공비에 대한 처음에 했던 설계대로 안 하고 미만 저가의 자재를 썼기 때문에 변경 시공하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께서 도면을 보시고 아 우리 아파트는 치장 블럭으로 돼 있구나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다 선 그어서 다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건데 이걸로 돼 있네 한번 의심을 하시고 하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하자 판정 적용 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업체에서 여기 혹시 업체에서 오신 분? 업체에서 오신 손 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욕을 안 해요. 업체에서 오신 분 없으세요? 끝나고 손 들지 마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가 기준입니다. 무조건. 사용검사 기준, 사용검사가 뭐죠? 사용검사. 준공검사.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A급 자재로 다 설계를 해놓고 중간에 설계 변경해서 사용검사 받은 도서에는 딴 자재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원칙으로 하되 내장재, 외장재, 마감재는 처음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 체결 당시의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바뀌었더라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한테 광고를 했거나 분양 팜플렛에 이렇게 자료를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받은 설계도서가 원칙이지만 마감재나 이런 거는 이걸 따르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가보면 어떤 단지에 가봤더니 오늘은 촬영 관계로 제가 특별 회사 이름이라든지 지역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 가봤더니 엄청난 대단지예요. 엄청난 대단지인데
주방 가구 있잖아요. 문짝을 다 하이그로시로 설계를 다 해놨어요. 인허가 받을 때. 그 다음에 설계병에서 사용공사 받은 도서를 봤더니 하이그로시는 싹 사라지고 목재 랩핑문, 제일 싸구려 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로 시공을 했죠. 그게 바로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 판단 기준은요. 뭐 전유 부분은 당연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을 하고요. 또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 배선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 요거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하고는 좀 틀려요. 하자 판정할 때만 요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 배선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수관, 배수관, 우수관은 옆집이랑 만나는 Y자관 전까지를 전유 부분으로 보겠다. 자, 여기 보시면 배관 교체하실 때 하자뿐만이 아니라 배관 교체 장기 선충 단금으로 배관 교체하실 때 여기까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유. 그죠? 여기는 전유 부분, 여기까지. 계량기 전까지 전유. 제가 사진 요거 찍어 왔어요. 그래서 장기선 충당금을 하실 때도 여기가 다 썩어서 바꾸고 싶지만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집안에 있지만 구조를 담당하는 기둥, 벽, 요거는 공용 부분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안에 천정에 스프링클러가 있지만 요것도 공용 부분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자 판정할 때. 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 하자가 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하자를 어떻게 보수할 건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콘크리트 균열 하자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부위별로 콘크리트 균열 범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참고로 외벽의 경우는 0.3mm 이상은 무조건 다 하자로 판정을 합니다. 0.3mm 이상, 외벽은요. 그리고 0.3mm 미만이라도 외벽일 경우에 누수를 동반하거나 그 뒤에 철근 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럼 0.1mm라도 하자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외벽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균열 보수 비용 산정에 대해서도 그 지침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하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 현장에 많이 다녀보면 도장공사에 대해서 균열 보수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더라. 시방서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고 어떤 특정 업체의 특허 방법으로 막 균열 보수 해놓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주 명쾌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시공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진짜 FM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자뿐만이 아니라 제도장 공사 하실 때도 요거를 딱 준용하셔서 하시면 돼요. 보시면 0.3mm 이상, 균열폭 이상은 V커팅에서 충전식 보법. 그 다음에 보수 균열폭 미만은 표면 처리 공법. 그 다음에 관통 균열. 슬라브라든지 벽체가 그냥 아예 관통이 된 균열을 얘기한 거죠. 요거 주입식 공법. 그 다음에 층간이음. 층간이음이 어디죠? 1층하고 2층 나눠 침대. 여기에 충전식 공법. 그 다음에 미세균열이라든지 망상균열은 도포식 공법. 그냥 도장 칠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떨어지거나 들뜨는 데는 단면 복구 공법. 정말 명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장공사 하실 때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아주 좋은 균열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그 균열에 따른 이제 도장 보수 범위인데요. 보수 면적은 균열 길이에 곱하기 30cm를 보수 면적으로 봅니다. 만약에 1m가 균열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1m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30cm 정도 이렇게 그죠? 균열이 이렇게 1m 가 있다 그러면 한 30cm 정도를 잡아서 보수 면적으로 본다. 그래서 보수 면적률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부분 도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수 면적률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도장을 한다. 근데 이렇게 지침에는 명쾌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원의 판례가 20% 이하인데 전체 도장을 하라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 이상인데도 부분 도장을 하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보수 면적률이 20% 나올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정말 많이 나와야 한 5%에서 10% 사이예요. 새 아파트에서 20% 나왔다 그러면 그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보수 면적률이 20% 이하일 거다. 그래서 업체한테 하자를 보러 왔을 때 부분 도장 정도로 보수 범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5번부터는 지침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보수 방법들에 대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균열폭이 0.3mm 미만, 허용치 미만이에요. 이럴 때는 아까 뭐 한다고 돼 있었죠? 여기에 그죠? 표면 처리 공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 처리 공법을 하시는데 사용 자재는 아크릴계 퍼티 균열 보수제다. 여러분들이 저도장 공사 하실 때 이 균열에 대해서 잡는 거를 어떤 자재를 쓰셔야 되는지 진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업체한테만 잘 맡기고 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수성 외부형 퍼티. 이게 회사 이름만 틀리지 다 똑같습니다. 아크릴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성 페인트랑 호환이 가장 잘 되는. 그래서 균열폭 미만일 때 단순하게 이것만 해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 처리 공법 하실 때 반드시 원액을 써야 됩니다. 물은 정말 만약에 타게 되면 극소수를 타셔야 되고 페인트하고 혼용을 절대 금지해야 돼요. 왜 페인트 혼용을 금지하냐? 여기 보시면 퍼티제가 마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퍼티제 큰 통 차고 원액 그 뻑뻑한 거 막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타요. 그럼 물을 많이 타면 이게 칠하기가 쉽죠. 이걸 어떻게 칠하냐? 이거 방송 나가서 업체한테 엄청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붓하고 롤러를 이용해서 그냥 칠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마르면 똑같이 이 색깔이 나오겠죠. 근데 물을 또 너무 많이 타면 색깔이 하얗게 안 나오니까 페인트를 타는 거예요. 페인트를. 그러면 저렇게 똑같이 된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업체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고층 여러분들 막 안 보이잖아요, 잘. 그래서 표면 처리용 퍼티제는 반드시 원액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균열폭 0.3mm 이상, 이게 이제 허용 균열폭 이상이에요. 하자 그냥 0.3mm가 기준인데 사용 자재는 탄성 공 퍼티 플러스 아크릴 계열 퍼티 균열 보수제.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두 번째 거는 이거를 섞어 쓰라는 게 아니라 탄성 고무 퍼티를 말린 다음에 이거를 최종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고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하고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퍼티제로 쭉 발라놓으면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페인트 밖으로.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최종 마감은 아까 보여드렸던 표면 처리제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거 뭔지. 고탄성, 기능성 퍼티 균열 보수제.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핫한 슈로 시작해서 뭐 실로 끝나는 거 있죠. 아시죠? 네, 그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표면 처리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걸로 최종 마감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비싸죠. 엄청 비싸죠. 네. 그래서 0.3mm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V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 다음에 탄성 고무 퍼티 붙인 다음에 아크릴 퍼티로 하면 되겠다. 이게 탄성 수성 춘진제. 이 고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랑 약간 호환이 안 돼요. 잘. 물론 그렇다고 색칠이 아예 안 칠해지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고무 성분 때문에 이게 돌출될 수가 있다. 색이. 네, 꼭 참고하시고 이거 칠한 다음에 반드시 표면 처리제로 최종 마감해 주시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그 방랑 및 탈락 부위는 그 아까 단면 복구라고 그랬죠. 이건 단면 복구할 때 콘크리트가 들뜨는 거는 강제 탈락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질 몰탈로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이런 거는
걷어낸 다음에 몰탈 아무리 발라야 소용이 없습니다. 몰탈이란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충진제 있죠. 아무리 발라도 근데 우리 아파트는 전부 다 그걸로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퍼티 떡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얼마 안 지나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걷어내시고요. 요렇게 수지 몰탈. 수지 몰탈이 뭐냐면 우리 일반 그 시멘트 몰탈에다가 아크릴 수지를 섞는 거예요. 아크릴 수지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장 두께가 얇아도 잘 안 떨어져요. 안 깨져요. 고강도. 그 다음에 빨리 마르고요. 그래서 그걸로 미장을 해서 완전히 건조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퍼티제 이렇게 막 발라놓고 하면 이거 나중에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흔한 사례는 아니고 실리콘 계열 보수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제 여기는 이 업체 사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단지예요. 자, 여기 균열 정도가 너무 심하고 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탄성수용 충진제라든지 이런 거보다 더 고가인 실리콘 보수제를 쓰신 거예요. 이 실리콘 보수제가 어디 쓰는 거냐면 옥상 우레탄 방수 균열 잡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 좋죠. 아까 탄성수용 충진제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데 이게 단점이 실리콘 계열이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죠 이게? 네, 색이 안 먹는 거예요. 색이 안 먹어요. 그래서 비는 다 잡으셨는데 이게 칠한 지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나왔대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칠한 거예요. 저 하자가 나와서 더 칠했는데 감출 수가 없더라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이 상호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강의에서 상호명을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 회사에다가 제가 현장을 가보고 이 회사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균열 옥상에다가 아주 우수한 성능을 하지만 벽에다 페인트랑 글쎄요 그거는 조금 모르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저 회사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다 이래요. 전부 다. 제가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시 다 그 퍼티제로 다시 다 발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퍼티제 아까 아크릴 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랑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붙여놔 봤더니 안 떨어지더라. 예, 그래서 지금은 요거 다 이렇게 복구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정말 사장님께서 정말 돈 더 쓰신 거예요. 더 이렇게 하셨지만 이걸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표면 처리제로 마감 처리를 하자. 예, 참고하시고요. 잘 은폐됐습니다. 자, 그다음 단면 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보수 보강하는 걸 단면 복구라고 하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지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딴 단지도 가봤더니 우리 지상층에도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복도, 그죠? 복도형 아파트 지붕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한 경우고요. 자,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수축 몰탈, 수지 몰탈로 저희 도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탄소섬유로 하는데 자 이제 프라이머 칠을 해요. 붓으로 막 프라이머 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섬유 시트용 레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라이머는 요게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칠하는 거예요. 완전히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건조가 되면 레진 수지를 도포를 하죠. 레진 수지는 도포는 왜 하냐? 이게 약간 좀 끈덕끈덕하게 만든 다음에 이 탄소섬유 시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야 저 천조가리가 뭔 힘을 발휘한다고 저걸 갖다 붙이냐. 저게 철근의 무게는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인장 강도는 10배. 철근의 10배를 인장 강도 아시죠? 이렇게. 그죠? 이거를 10배 이상 견딘다. 엄청 고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강판. 똑같이 복구하는 거. 아까 제일 소극적인 거는 몰탈 갖다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섬유 하는 거고 강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처지는 부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강판에다가 앵커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퍼티를 다 작업을 해요. 퍼티를 다 작업을 하고 꽂죠. 에폭시 주입구를 삽입을 하죠. 그런 다음에
에폭시 주입을 하는데 그럼 퍼티는 여기서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앵커 박아서 고정시키고 에폭시 집어 넣으면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역할을 하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대답을 하세요. 에폭시에 못 흘러나오게. 에폭시 흐르면 막 삐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퍼티가 다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일체화가 된다. 이게 딱 콘크리트와 강판이 그냥 일체화가 돼서 이 인장 강도를 견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철인지라 꼭 농막에 칠을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 단면 복구를 보여드렸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단지에도 이런 데 많을 거예요. 지하 가보면 막 처지거나 지붕 복도 아파트 쳐다봤는데 막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임의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공업체 부르시면 안 돼요. 여기 대구 경북 계시니까 대구 경북에 계신 구조기술사분들을 부르셔야 돼요. 그죠? 그분들을 부르셔다가 이 원인이랑 그죠? 여기에 대한 공법, 여기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하셔야지 그냥 업체에다가 이 견적을 맡기시면 업체는 자기네가 하는 시공밖에는 견적을 못 줘요. 그죠? 근데 구조기술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공법을 제시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조에 관계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파생되는 건데 지하철 그 바닥에 콘크리트에도 이제 균열이 가죠. 0.3mm 이상이면서 슬라브를 관통하지 않았을 때는 충전공법입니다. 충전공법 아까 말씀드렸죠. V 커팅하고 보강하는 거를 충전공법이라고 했고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균열이 이렇게 쭉쭉 가 있으면 사람이 일일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걸 커팅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밀고 다니는 기계가. 이걸로 이렇게 커팅을 한다. V 커팅을 하고 이 커팅 부위 프라이머 칠을 다 이런 식으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실링제를 다 충전을 하죠. 이런 다음에 보강을 하는데 이거 한 다음에 또 여기다 뭘 칠해야 되죠? 이거 하기 전에 뭐 칠해야 돼요? 네? 이 기존 도료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여기다 또 한 번 뭐 칠해야 되죠. 프라이머, 그렇죠. 프라이머 칠해야 돼요. 그러면 프라이머를 몇 번 칠하냐? 이거 하고 실링제 바르기 전에 한 번 칠하고 그 다음에 실링제 바른 다음에 프라이머 칠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0.3mm는 똑같은데 관통이 됐어요. 관통이. 제가 이거를 막 설명을 드렸더니 수업 끝나시고 저 소장님께서 죄송한데 저 관통 균열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슬라브를 통째로 그냥 그죠? 관통된 균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그죠? 관통됐으니까. 이거는 균열부에 이렇게 그 실링제를 쭉 바른 다음에 이 좌대를 턱턱 얹혀요. 이렇게 턱턱 얹힌 다음에 여기다 이제 주사기를 꽂죠. 주사기를. 그러면 주사기 여기하고 여기에 고무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있어서 고무줄을 딱 연결을 시켜놓으면 저 안에 있는 에폭시가 관통 부에 다 스며들겠죠. 그러면 콘크리트 일체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굉장히 늦은 시간에 들어가니까 천천히 들어가는 거죠. 천천히. 이 고무줄 힘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끝나고 나면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하주차장 바닥에 도대체 왜 콘크리트 방락이 생길까? 콘크리트 방락이 일어나고 막 표면 들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습기와 수분입니다. 습기와 수분. 습기가 생기는 이유가 우천이나 눈이 올 때 차량들이 다 갖고 와요. 물론 누수도 있어요. 누수도 있지만 차량들이 다 갖고 들어온다. 비들을. 그 다음에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자체로 발생되는 결로수가 콘크리트를 다 방락을 시키는 원인이 되겠다. 이런 식이죠. 이게 바닥 습기가 이제 계속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 떨어뜨리고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방락을 일으키는 거였고요. 참고로 이 단지는 여기가 지하 1층 바닥이고 밑에 지하 2층이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눈이라든지 비를 끌고 와서 이 균열 사이로 관통균열이에요.
이 물을 이쪽으로 다 스며들게 해서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이게 이제 석회질로 바뀌잖아요. 물이 콘크리트 만나서. 그래서 지하 2층에 있는 차가 오염된 거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하자가 다 끝난 단지에서. 그래서 이건 꼭 이런 것들은 보수를 다 해야 되고요. 자, 이게 8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8월. 산이에요. 산인데 이렇게 산인데 아파트가 지하철이 반쯤 들어가 있어 이쪽은 산에 묻혀 있고 반쯤은 나와 있는 그런 형태 주차장이에요. 부산 쪽에 가도 이런 형태들이 많죠. 자, 근데 아파트 입주가 시작했는데 차들이 없어요. 그 차가 왜 없냐면 여기 지하 2층이거든요. 여기 이제 램프가 이렇게 있어요. 램프가. 근데 결로가 너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처음에 오신 분이 딱 내려왔다가 여기서 차가 훅 돌았죠. 이 빗물에. 그래서 이 기둥이랑 이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예 다 폐쇄를 시켜버려요. 폐쇄를. 그런 이 습기들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이것들이 콘크리트에 이렇게 계속 접촉하고 있으니까 방락 현상이 일어난다. 예. 자,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습기 때문에 또 이동 차량의 거동성도 아주 큰 콘크리트 방락의 원인이죠. 가장 큰 원인은요, 차량 때문에 콘크리트 균열이 나는 게 중 2층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슬라브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하 2층 있고 지하 1층 있고. 그러면 보하고 슬라브하고 이 움직이는 파동이 틀린 거예요. 따로 놀면 이게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균열이 많이 생기고 이건 약간 부수적인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에 파묻혀 있는 데크형 주차장이에요.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눈들을 다 끌고 들어온단 말이죠. 차들이 일로. 그래서 다 눈을 쏟아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녹아요. 이제 차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따뜻하니까 녹으면서 이 안으로 다 스며들면서 겨울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밤 되면 다 얼 거 아니에요. 또 뭐 대구는 약간 따뜻해서 좀 덜 하겠지만 이제 이게 서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면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죠? 부풀잖아요. 그죠? 이걸 아침에 차들이 출근하면서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죠. 네. 그죠? 이렇게 이동 차량의 거동성 때문에 콘크리트 방락이 된다. 그래서 습기와 차량의 거동 때문에 방락이 됩니다. 그럼 저 방락된 거를 어떻게 보수할 거냐? 어떻게 보수할 거냐? 자, 그래서 그냥 아주 상태가 그냥 표면 정도만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바탕 정리해 주시고 표면 침투 강하지. 이게 액상 하드너. 이 정도로 이제 보강해 주시면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걸로 될 게 아니라 거의 이 수준인 거죠. 그죠? 다 떨어지고 깨지고 아크릴계 고강도 몰탈로 이거 일반 미장으로 하시면은 다 깨져. 그래서 고강도 몰탈을 쓰시고 마감재 하실 때 여기 또 뭐 해야 되죠?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그냥 마감재 씌우면 바로 다 떨어져요. 프라이머 칠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강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콘크리트 균열 하자는 아닌데 제가 계속 여기서 마감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마감재 설명을 드릴게요. 에폭시 아까 처음에 우리 미시공 하자죠. 거기 나왔나? 변경시공 하자. 에폭시 공사 어디에다가 하죠? 에폭시 라이닝? 지하 주차장. 자, 지하철에 왜 하냐면 이거는 1액형하고 2액형을 둘이 섞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으로 딱딱하게 붙이는 바닥재예요. 에폭시 라이닝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라이닝. 이게 3mm가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코팅.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똑같아서 일반인이 보기에 라이닝인지 코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라이닝 값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메타제곱당 2만원. 그 다음에 코팅은 5,000원.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죠? 설마 찾아내겠어? 하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이닝하고 코팅이고요. 그 대신 요거는 지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면 안 되고 꼭 지하 시설물. 그 다음에 아크릴 바닥재는요. 어디에 쓰냐면 실내외 겸용 주차장 바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노상이 노출된 주차장이라든지 옥상 바닥, 그 다음 주유소 바닥. 자, 이거의 특징은 자연 건조예요. 아까 에폭시는 화학 건조용이고 이건 자연 건조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지하에 쓸 수 있어요. 지하에 쓸 수 있지만 자연 건조형이기 때문에 경화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조금 많다. 그래서 자, 이런 데 쓰는 거 이런 데. 노출된. 색깔은 똑같아요. 색깔은 똑같지만 이렇게 이런 데 쓰는 거고요. 또 이런 데. 이런 데 쓰는 거를 아크릴 바닥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드너는 지하철장 바닥이라든지 뭐 아무 데나 쓸 수 있는데 제일 많죠. 이게 요즘에 저거 아까 에폭시랑 뭐 틀린 게 뭐가 있나.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게 보호물타를 이제 콘크리트 이제 구체가 밑에 있고 보호물타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저 위에 물이 싹 올라오죠. 보호물타 위로. 그럼 그 물에다가 이 분말 하드너를 뿌리는 거예요. 싹 뿌려서 석가래 같은 걸로 쓱쓱 긁어주면 이 분말 하드너가 물이랑 합쳐져서 그냥 자기가 콘크리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가. 그게 분말 하드너예요. 여러분 그 도면에 하드너 있으면 하드너가 이렇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액상 하드너는 말 그대로 이런 데다가 이제 아까 표면 침투 강화제 이게 액상 하드너죠. 하드너가 그 영어로 HARD 하드너 그 하드너 단단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은 바닥 마감재 비교는 그 여러분 그 교재에 제가 쭉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다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게 궁금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 아파트 바닥이 지금 에폭시로 되어 있는데 자꾸 업체에서 와서 이걸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시중에서 사용되는 얘기가 후로아거든요. 후로아. 많이 들어보셨죠? 후로아. 자꾸 후로아로 하라 그런다. 후로아로. 이게 더 좋다고 하라 그런다. 가능한가요? 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도력 그대로 하시는 게 하자가 제일 적어요. 하자가. 기존에 에폭시로 되어 있는데 아크릴을 덮는다든지 아크릴로 되어 있는데 에폭시를 덮는다든지 하면 그 바탕 처리를 엄청 하지 않고서는 하자 날 가망성이 크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하드너 위에는 에폭시나 아크릴이 다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요. 잘 안 먹는데요. 다 장판처럼 들고 일어나는데요. 저기. 그래서 요즘에 그 도료 회사에서 하드너 전용 막 프라이머도 개발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드너 위에다가는 하실 때는 액상 하드너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드리면 자 이게 아크릴 바닥재 위에다가 라이닝을 시공을 했더니 이거 하자 정도가 아니라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 들고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 이거를 에폭시에다가 아크릴을 해도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 전 작업을 정말 다 긁어서 시멘트가 보이기 전까지 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기존의 도료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 균열 하자를 보니까 우리나라 하자 보수비의 50.9% 절반 이상이 차지하더라. 하자 소송에서. 그래서 제가 콘크리트 균열 하자에 대해서 사례별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한 57분쯤에 시작할게요. 57분쯤에.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막 그 그림, 막 이쁜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계 얘기해드리고 하면 저도 인문학 강의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가셔서 지금 고개 다 끄덕끄덕 하시지만 댁에 돌아가시면 다 잊어버리시더라. 그래서 항상 옆에다 이렇게 그 책 놓으시고요. 좀 많이 좀 읽어보세요. 많이 좀 읽어보시고 매뉴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균열 하자에서 그 지하 주차장 그 하자 분쟁 조정 사례가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얘기 다 끝나셨죠? 그 지하철장 아까 바닥 몰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그 안에 철근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바닥 몰탈, 보호 몰탈에 철근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에? 철근이 들어있다 없다? 보호 몰탈에. 이 보호 몰탈에 철근이 들어있다 없다?
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자 분쟁 조정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공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자 분쟁 조정. 자, 그래서 지하철 바닥에 균열이 갔으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해달라 했더니 시공사에서 무슨 소리냐. 바닥 지하철 보호 몰탈에는 철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미장공사다. 사실 저도 바닥 보호 몰탈은 미장공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두껍게 친 미장이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일반 두꺼운 미장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미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미장공사 1년이 지났다. 이거 옛날에 주택법일 때 얘기예요. 지금 공동주택법 이거 몇 년이죠? 2년. 다 바뀌었죠? 자, 그래서 1년이 지났고 너네가 1, 2년 차 때 다 해제해주지 않았냐. 우리 못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나가서 실사를 해봤더니 야, 이거는 단순 미장이 아니라 특수 콘크리트다. 특수 콘크리트. 왜? 라고 봤더니 도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묵은이죠, 묵은. 말 그대로 철근이 안 들어간 묵은 콘크리트인데 섬유 보강제를 넣은 콘크리트라 특수 콘크리트로 보겠다. 그래서 특수 콘크리트는 뭐냐? 하자 기간이 3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설계도서에 계획된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시공 안 했다. 그럼 이게 아까 무슨 하자라고 그랬죠? 미시공 하자.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여기다 섬유를 넣는지 안 넣는지. 그죠? 여기는 하자 분쟁 조정에 갔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아까 보여드렸던 탄소 섬유 보강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몰탈에 섞은 거예요. 콘크리트에다. 자, 여기 보시면 써 있죠? 자, 이 배수판도 이따 설명 나올 거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을 이렇게 좀 계속 한 6개월이고 1년 동안은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파트 지하철장에는 배수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물론 밑에는 콘크리트가 있죠. 콘크리트 있고 배수판 있고 섬유보강제를 깔아놨다네. 그 다음에 에폭시 바닥 마감재 해놨다네. 여기 미리수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건 시방서 보셔야 돼요. 네, 여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아,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구나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섞냐면 레미콘 그 몰탈 만드는 회사에서 레미콘 실을 때 그 타이밍 벨트에다 올려놓으면 쭉 가서 실잖아요. 그때 이거를 그 위에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서 특수 몰탈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만드는 이유가 이걸 왜 굳이 집어넣을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왜 넣을까요, 저거를? 자, 철근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균열이 잘 가고 강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철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게 실험을 해봤더니 묵은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설계도에서 이렇게 해놓기로 하고선 안 하는 거죠. 네? 설마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죠? 사실 모릅니다. 이거 코아를 따봐야 돼요. 코아를. 알죠? 코아. 따서 해서 시험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카메라가 자꾸 공사비는 올려놓고 안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누가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 지하철장 바닥 면적에 이 돈이 얼마인가, 이게 돈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철근 이제 그 콘크리트 균열은 다 됐고요. 이제는 철근 노출된 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데 철근이 그냥 다 보여요. 오래된 아파트들 후두둑.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수지 몰탈로 보강을 하고 반드시 표면 처리를 또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도장을 하면 발생되는 하자가 뭐냐면 다 말리고 완벽하게 말리고 하더라도 이게 양생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분이랑 반응을 해서 이게 알칼리 성분이잖아요. 이게 보라색이나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도장 하자가 아니라 여기서 알칼리 성분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양생을 시키시고 철근 노출됐을 경우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방락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양생을 시키시고 반드시 표면 처리제로 최종 마감을 하고 도장을 하셔야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죠, 우리 아파트에. 그 다음에 방락 부위 정리하고 방청제 칠하고 이렇게 수지 몰탈로 마감을 하고,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미장 몰탈로 하면 금방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강의 다닐 때 엄청 많이 보여드린 사진인데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미장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다 떨어진 거죠, 니은자로. 자,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메탈라스를 대고 이거 앵카를 박아요. 이게 이제 몰타를 채워놓으면 이게 이제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치갑 때문에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못 밀려나게 이렇게 딱 막아놓고 이 안에다가 몰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완전 완벽하죠. 근데 저게 너무 비싼 공법이다. 35만 원이 미터 제곱당.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여기가 이 단지가요, 이것만 하는데 1억 5천 들어갔어요. 1억 5천. 30 몇 년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러시는데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그 국토교통부 행복지원센터 아시죠? 제가 공사팀장을 4년을 해서 공사자문팀장을 4년을 해서 누구보다 여러분 단지를 제가 많이 가봤어요. 민간 단지 제가 자문해드리고 이런 현장 봐드리고 한 게 한 5, 60단지가 넘는데 원인을 봤더니 소장님들이 계속 그냥 머리 아프시니까 제대로 된 공사를 안 하시고 미뤄서 맨 마지막에 걸리는 소장님이 덤탱이 쓰시는 거예요. 맞죠? 할 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좀 제대로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간다고 그러면 벌써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 하고 넘기다가 맨 마지막 가는 소장님이 덤탱이를 쓰신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여러분 그 민간단지 공사 자문을 해드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여러분의 소원이 임기 동안 공사를 안 하시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맞죠? 그죠?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 민원 터지지, 막 머리 아프지, 또 다 해놓고 또 한 2, 3년 지나면 지자체 나서 감사한다고 그러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죠? 그러니까 장기선께 계속 조정해서 뒤로 밀어서 막 도장공사 12년 차, 13년 차 때 처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적지적소에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창 위에 보면 이렇게 발코니 이 턱이 있어요. 이런 데도 이제 많이 그 철근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데 이제 철근이 막 덜렁덜렁 떨어졌다 그러면 철근을 자르시는 게 좋지만 이걸 또 너무 나왔다고 다 자르시면 또 아파트의 구조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청 제치를 하시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탄성수성 충진제로 이렇게 메꾸시고요. 그럼 이게 약간 마르기 전에 좀 꾸덕꾸덕해져요. 꾸덕꾸덕해진 다음에 미장 보강용 시트가 요즘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성형을 하시면 이렇게, 그죠? 아까보다 그 몰탈 쓴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많이 깨끗해지죠. 이렇게. 자, 이런 거 할 때는 막 우두두 막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안내문을 만드셔갖고 안전사고에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방법으로 요런 데 있죠. 이 승강기 코어랑 벽이랑 만난 여기 같은 경우에 균열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대충 표면 처리제 발라놓으면 나중에 다 찢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보강하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보강을 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경남에 있는 그 단지인데 자문을 해드려서 그대로 공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금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철근 노출이 됐는데 철근 노출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원리원칙 방법대로 그 주위 좀 까내고 이렇게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샌딩 한번 쑥 하시고 표면 처리제를 발라놓으니까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이 녹이 튀어나오는데
단 일주일도 안 걸리더라. 일주일도. 그래서 이 밑에 쌓아있는 요 똑같은 주제 갖고 칠해봤더니 색이 안 맞아요. 일주일 차이로. 한꺼번에 칠할 때 칠해야지 아니면 다 칠하든지 해야지 일주일 경과돼서 이미 페인트는 경화됐고 셋 페인트 똑같은 색깔 칠하면 이렇게 나와요. 공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오면 입주자분들이 엄청 민원 나오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런데 여기 다 이렇게. 그냥 표면 처리만 했더니 이렇게 녹이 그대로 나오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더라. 예. 자, 그 다음에 마감 부위 이제 그 마감 부위 균열인데 여기 미세 균열이라든지 망상 균열 요것도 마감 공사의 시공하자로 보는 거고요. 이거는 표면 처리 공법으로 합니다. 이제 도장도 마감 부위 균열로 보고 시공하자로 보는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두껍게 칠해서 지 몸무게를 못 이겨서 그냥 도료가 무거워서 마르다가 툭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장공사 하자 그 중에 이게 이제 그 이건 아까는 무거워서 처진 거고 이거는 건조되다가 이게 이제 막이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물을 너무 많이 탔어요. 물을. 그러니까 점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부풀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안 타는 게 도장공사의 원칙이에요. 원칙. 타시더라도 정말 조금. 그 페인트 통에 그 상한선이 있거든요. 물석하라고 그거보다 더 낮게 칠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거 이제 저게 흘러내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칠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돼요. 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2단지인데요. 제가 일부러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게 이걸 전체 샷을 이렇게 찍어버리면 어딘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희미하게 찍었습니다. 도장공사 하신 지 3년인가 4년밖에 안 되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봐달라고 도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도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아파트 가격도 문제가 있고 왔다 갔다 보기도 안 좋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도장공사 한 지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왜 또 도장공사를 하느냐. 서로 싸워. 저희가 가서 무슨 자문을 해요. 여기 가서.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이제 며칠 전에 그 도장공사 설계를 해달라고 그러셔갖고 며칠도 아니에요. 진짜 한 저번 주인가?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조사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어서 왔어요. 그래요. 저기 도장공사 설계해달라고 하셨고 왔는데 그랬더니 이런 하더니 뭐 관리소를 쫓아가시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도장공사를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는 왜 그러냐면 물을 너무 많이 탔어요. 물을 너무 많이 타니까 도장이 이게 색만 내는 게 아니라요. 물을 침투 못하게 하는 방수 기능이 1번이에요. 도장이. 색만 들어서 칠하는 건 2번째고 1번이 방수 기능인데 방수 기능을 해야 될 페인트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방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콘크리트로 다 들어가서 곰팡이가 다 피는 거죠. 그리고 원 교재에는 제가 여기다가 원인에다가 2급이라고 써놨었어요. 2급 페인트 써서. 근데 전체 아파트의 99%가 2급으로 하는데 제가 2급으로 써놨다가 문맨 맞을 것 같아서 빼버렸습니다. 네. 1급 쓰시는 게 좋아요. 1급 쓰시는 게. 네. 1급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7번 도장 작업 중 그 발생하기 쉬운 하자랑 그 도장 작업 후 발생하기 쉬운 하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도료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실어드렸으니까 꼭 공부를 하셔서 도장공사 하실 때 감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왜 또 설명을 하냐. 여기 보시면 20% 미만일 경우 부분 도장, 20% 이상일 경우에 전체 도장이 됐죠. 근데 지침에 뭐로 돼 있냐. 도장 방법은 롤러 칠을 원칙으로 한다. 롤러 칠. 이게 부분 도장 이 보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도장도 마찬가지예요. 롤러 칠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페인트 사장님 또 어디 다 전화를 해봤는데 여기 대해서 알고 있는 명쾌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뿜칠 하시잖아요. 뿜칠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법입니까? 어느 법에 나와 있죠? 그렇죠. 대기환경보존법 제대로 알고 계신 시행규칙 제14조에 별표 14조에 보면
건축공사 시 도장공사를 할 때 뿜칠을 할 경우 해당 층에 장막을 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그럼 15층을 할 경우에는 비산이 안 되게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하라는 얘기죠. 뿜칠을 할 경우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롤러칠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잘 돌아다니시다가 새 아파트 보시면 페인트 칠할 때 한번 보세요. 재도장할 때 말고. 뿜칠하면 그건 진짜 불법이에요. 지금 뿜칠하는 새 아파트 현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100% 롤러칠. 그럼 재도장은요? 재도장은 마찬가지야. 그 법에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소장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환경부에. 야, 재도장 공사할 때 지금 도대체 우리 형편에 무슨 롤러칠을 하냐. 돈도 없는데. 했더니 환경부에서 질의 응답을 해주신 게 이 경우는 신축 공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 우리 재도장 공사는 신축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가급적으로 롤러칠을 하되 네, 뿜칠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제 명쾌해지셨나요? 근데 또 이게 또 이제 문제되는 게 지자체별로 조례가 다 틀려요. 뿜칠 가능 지자체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만약에 뿜칠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전화를 하셔서 우리 뿜칠할 건데 가능하냐라고 꼭 문의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롤러칠이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뿜칠 등의 시공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질의 해석 때문에. 이게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누수입니다. 누수인데 먼저 이제 옥상부터 볼게요. 옥상 보시면 바닥면 정리를 잘 안 하고 한다. 그 다음에 최상층의 단열 부족에 의해서 도막 하부의 결로가 발생이 된다. 사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데 바닥 정리가 거의 안 된 거예요. 거의 안 된 거예요. 우레탄 방수를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고 자, 여기는 고무mortar을 겨울에 치다 보니까 겨울에 치고 방수제를 딱 바르다 보니까 이게 양생이 되면서 막 수분이 막 올라올 거 같은데 겨울에는 덜 올라오고 봄에 많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생이 되기 전에 쳐서 이게 막 꿀룩꿀룩 다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다 따낸하자고요. 자, 이런 거. 옛날 아파트들은 최상층 단열이 지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에 우리 집 온도는 막 20도, 21도 하는데 최상층 온도는 막 50몇 도 이래요. 바닥. 그러니까 이 열교 현상이 막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리로 다 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축질론으로. 근데 여기다가 우레탄 방수를 딱 덮어버리면 고무란 말이에요. 고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부풀겠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할 때는 완벽하게 신축질론이라든지 이런 데, 그죠? 바탕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데다가 그냥 대충 걷어내 우레탄 방수를 쳤다? 100% 하자입니다. 100% 하자.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열을 이기지를 못해요. 열을. 그 다음에 또 겨울에 우리 집 막 보일러 떼갖고 30몇 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막 영하 10도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또 열교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열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옛날 아파트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올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신축질론밖에. 그러니까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공사가 잘못돼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원리 때문에 터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가봤는데 이렇다 그러면 이 방수법은 고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뭘로 하시는 게 좋죠? 뭘로 하시는 게 노출 시트 방수나 금속 방수 그죠? 그걸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이게 여기 뭐죠? 요거? 네? 에어벤트, 그렇죠. 탈기반인데 이제 이 열교 현상에서 못 빠져나가는 것들이 일로 빠져나가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효과는 여름에만 있어요. 여름에. 기와는 여름에만 되지 겨울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날씨가 차가워서. 그럼 겨울에는 이 수증기가 여기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걸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탄 방수를 이 아파트에서 하시려면 첫 번째도 바탕 정리, 두 번째도 바탕 정리, 세 번째도 바탕 정리.
그래서 올해부터 2017년 LH 아파트에서는 짓는 아파트 말고요. 지금부터 설계하는 아파트. 2017년에 설계하는 아파트는 이게 비노출 방수라고 하거든요. 방수층 밑에 숨어 있잖아요. 비노출 방수 설계가 이제 없어졌어요. 올해부터. 왜? 나중에 관리할 때 이게 너무 힘들더라. 노출 방수 더 관리하니까. 그래서 올해 설계분부터는 이 공법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이렇다 그러면은 우레탄 방수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노출 시트 방수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열교 현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창호주의도 보시면 이렇게 노후된 창호, 코킹 다 떼어내시고, 코킹 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방송사 그 하자 사례하고 원인이 있는데, 그 지하시설물의 누수가 되면 대부분 우리는 우레탄 계열을 씁니다. 이게 2000년도는 안 말씀드려요. 이게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오늘 입주하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입주민들한테 보지 말라고 이걸 쳐놓은 거예요. 이거 안 쳐다봐요. 제가 들어가서 사진 찍었죠. 이렇게. 왜 저렇게 됐나. 현장 점검 나가서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이게 알카리 계열 주입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산성 계열이에요. 저게 그 산성 계열이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가 알카리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계를 중성화시키는 좀 악순환의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도 뭐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카리 계열 또 중성화 계열 주입 방수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단데 그 조건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뒤에 흙이라든지 이렇게 뭐가 딱 배면이 있어서 이거를 넣었을 때 뭘 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공사는 어떻게 하냐면 1m 간격으로 점을 뚫어요. 펀칭을 해서 바둑판처럼 쭉 뚫은 다음에 밖에서 공사할 수 있으면 밖에서 하면 좋죠. 근데 밖에는 틈이 없잖아요. 그죠? 흙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쭉쭉 올라오겠죠. 다 차면 올라오고 해서 나중에 이 뒤에 이만한 방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야구할 때 비 오면 마운드에 그 방수포 쭉 깔아놓잖아요. 그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배면 공법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넣으면 다 차면 이로 밖으로 나오죠. 아, 다 찼구나. 또 넣고. 그 다음에 지붕도 마찬가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채워 넣어서 방수포를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화단을 걷어낼 수 있으면 걷어내고 여기서 방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건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화단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거를 쓰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저게 왜 나왔냐? 여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부산지방법원에서 그걸 쓰라고 판례를 내렸어요. 아크릴제를 쓰라고 판례를 여러분 교재 실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그 바닥에 습기 많아갖고 심사 판정에서 이건 당연히 이제 복층 구조에서 떨어지는 거 하자라고 이제 판정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 누수에 의한 보수 방법 사례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가 아스팔트 싱글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가 새요. 이만큼이 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보수 방법이 뭐죠? 가장 좋은 보수 방법. 제시공. 이거 걷어내고 제시공이 1번이에요. 근데 이런 단지들이 있더라. 이게 왜 이렇죠? 왜 이걸로 했죠? 돈이 없어요, 돈이. 이 밑에 집은 막 비 샌다고 난리지. 하긴 해야지. 근데 제가 이런 단지를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비는 안 새죠.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가 있죠? 안 좋은 게 너무 위험하죠. 비 올 때, 눈 올 때 여기는 못 올라가요. 미끄러워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규사를 혼합을 해서 마찰력하고 접지력을 좀 증대를 시켰어요. 좀 거칠거칠하게.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샌다고 위에다가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방수제 있죠? 싱글 위에다가 덧도포하는 단지도 있어요.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저번에 광주 가서 이거 설명드렸더니 한 소장님이 완전 빵 터지셨어요. 하자 보수를 저걸로 받으셨대요. 시공업체한테. 그 저기 사업 시행 주체한테 3년차 때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벌써 확인서 다 써주고 하지는 말라 그러고.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싱글 전용 방수 페인트가 있긴 있어요. 나왔는데 제일 좋은 거는 걷어내고 다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자 보수 하실 때요. 그 하자 기간 안에 하실 때 무조건 도면에 있는 대로. 원칙이 이렇게 도면에 있는 대로. 그죠? 임의대로 여기다 막 딴 거 하셨다가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세대 스프링클러 누수 사례인데 이것도 사진 보고 설명드릴게요. 세대 스프링클러가 하자 판정 기준 할 때 공용이라고 그랬어요? 전용이라고 그랬어요? 네, 공용이죠. 여기도 이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워낙 유명해진 그런 하자라 뭐 제가 이제 이게 조금 터진 게 아니라 완전 빵 터진 거예요. 빵 터진 거. 그래갖고 줄줄 샌 거죠. 봤더니 동관으로 시공을 해놨더라. 동관으로. 그래서 시행사에서 시공사한테 야 너네 잘못 시공했다. 하자 보수해라. 그랬더니 시공사가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틀리죠. 시공사가 무슨 소리 너네 설계 이렇게 해놨잖아. 동관으로. 우리 동관으로 다 했어. 니네 설계대로 이렇게. 근데 왜 우리부터 하자를 미루냐. 여러분하고 싸운 게 아니라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가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죠. 억울하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뢰를 해요. 이거 원인을 밝혀라.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유관 기관에 대학에. 그래서 해서 봤더니 동관으로 설치가 됐는데 우리 그 급수관도 동관 많잖아요. 그죠? 그거랑 이거랑 차이점이 뭘까요? 스프링클러 배관이랑. 동관은 급수 배관은 물이 상시 흐르고 스프링클러는 불 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랑 반응을 해서 물이 동관을 뚫더라. 업체 하자가 아니다. 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인, 이거를 이미 해놓은 거 다 지금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질소가스를 주입을 시켜서 공기를 빼든지 아니면은 산소 농도를 낮춰라. 그래서 산소 제고제를 발명을 해요. 이 시험기관에서.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저거를 주입시켜서 해라. 요거는 좀 민감하고 회사 이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안 해요. 설계도 없고 시공도 없다. 자, 그래서 이게 하자 판정 심사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 배관 보수뿐만이 아니라 마감재, 그죠? 아까 천장 떨어진 거 이것까지 다 보수를 해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신축준론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하자 판정 기준에 이게 신축준론이 뭐냐면 요거 아시죠? 옥상에 많이 보셨죠? 자, 이게 옥상도 마찬가지고 지하층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호물탈에 철근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균열이 막 엄청 발생을 한다고요. 그거를 균열을 일로 와라 하고 만든 게 신축준론이에요. 균열은 내 줄눈으로 와라라고 만든 게 신축준론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옥상 줄눈 간격은 4m 이하, 그 다음에 지하 초양은 6m 이하, 줄눈 폭은 3mm, 그 다음에 두께는 5분의 1인데 이거 너무 어렵고요.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집어넣으셔서 줄눈에 4분의 3 정도 되면 돼요. 들어가면 알맞은 폭이 되겠다. 그러면 저게 왜 뭐가 중요하냐? 이거가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보호물탈을 치고 똑같아요. 지하나 옥상이나 보호물탈을 치고 일정 기간 후에 이걸 커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균열들이 여기서 쭉쭉 안 생기고 여기로 다 모여든다. 균열이. 근데 이게 보시면은요. 커팅 시기를 넘긴 거예요. 공정상 잠깐 놓친 거예요. 5일에서 6일이 제일 좋은데 이걸 놓친 거예요. 놓치다 보니까 양생되기 전에 지가 균열이 막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분명히 제가 등간격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간격이 작고 여기는 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지가 간다. 여기는 너무 넓게
그죠? 쭉쭉쭉. 네. 자, 여기 새 아파트인데 그냥 올라가 봤더니 아까 그강 여기 간격이 안 맞는 거죠.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근데 보수를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표면 처리제로 그냥 칠해놓고 왔다고. 이건 메꾼 것도 아니죠. 그냥 칠해놓고 간 거죠. 예, 예. 많습니다 이렇게. 예. 그죠? 너무하죠 이런 것들은. 여기 상표 보이려고 그랬다. 예. 자, 그 다음에 신축준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그 도면 보셨죠? 배수판 맨 밑에 깔려 있는 거. 우리 아파트에 배수판이 깔려 있다. 우리 아파트에 배수판이 깔려 있다. 도면을 안 보셔서 모르시죠? 깔려 있는지. 네, 한번 꼭 확인하시고 배수판이 깔려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배수판이. 아까 제가 도면 보여드렸죠? 이게 콘크리트하고 보호 몰탈 사이에 깔아놓는 건데 물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물이 올라오면 보호 몰탈이 이거를 다 못 막잖아요. 방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수판을 깔아 놓음으로써 물이 못 올라오게. 그럼 이 물이 올라오는 거는 옆으로 흘러서 옆에 있는 그 칩구 있죠. 저 트렌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이게 보호 몰탈이에요. 이게. 이 밑에 콘크리트가 있고. 근데 이게 장판처럼 쭉 까는 게 아니고 달걀판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얹힌 다음에 테이핑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배수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데 하자 소리도 혹시 못 들으셨죠? 자, 이게 그 소음이 엄청 발생이 됩니다. 이게 아까 그 보호 몰탈 하면 커팅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축줄은. 이거랑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갖고 판끼리 독립이 되는 거예요. 판끼리 독립이 돼요. 그래서 차가 싹 지나갈 때 이게 판이 빵 부딪히면서 여러분이 상상 못 하시는 진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텅텅 소리가 납니다. 저 이 소리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2000년도 후반에. 그래서 가서 도면을 봤더니 배수판이 깔려 있었고 배수판이 독립적으로 찢어져서 그렇게 되더라. 근데 이 보수 방법은 없어요. 따로 없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수 전. 그러니까 이게 판이 따로 논다는 얘기죠. 이게 떨어져 갖고 배수판 때문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이게 옆에 부딪히면서 뻥뻥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후. 뭐가 차이가 있죠? 보수 전, 보수 후. 이게 좀 뭐가 메꿔졌죠.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완충제 충진.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거 다 뜯어주세요 하시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완충제 충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네. 지하철에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묵은 콘크리트 판이 배수판하고 같이 놀더라. 그래서 차량이 지나갈 때 소리가 나더라. 자, 그 다음에 긴결제는 뭐냐면 이게 다 그 지침에 있는 용어들이에요. 자, 긴결제는 뭐냐면 이런 거 아시죠? 거푸집 할 때. 거푸집 할 때 그죠? 거푸집 치갑에서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요거 빨간 점 찍혀 있는 거. 근데 이게 어떤 때는 하자고 어떤 때 하자가 아니냐면 외부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하자. 그 다음에 지하에 안 보이고 관리상 문제 없으면 하자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다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결로도 엄청 많죠. 결로도 옛날에는 약간 그 판정 기준이 두리뭉실했는데 지금은 마감재를 해체해 보거나 아니면은 그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라. 옛날에 2013년도 이 얘기가 없었어요. 열화상 측정을 해라, 마감재 해체해라 이게 없었는데 그 갖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보시면 열화상 측정해서 이 파란색 보이시죠? 차가운 데에서 열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측정을 하거나 뜯어보거나 뜯어봤는데 이래요. 원래 시공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설마 누가 확인하겠어 하고 이거 누가 뜯어보겠어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제가 딴 지역에서는 여기서 막 엄청 2시간 내내 막 하는데 지금 카메라 때문에 아마 안 되죠. 공개로 다 나갈 건데. 그래서 이건 솔직히 너무했어요. 그죠? 대부분 좀 이렇게 부실 시공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밀실제 다 채우고. 자, 그 다음에 창호 발생한 결로. 여기 모헤어가 없다든지 바람 막는 거, 풍지판이 없다든지 다 하자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결로.
창호 결로 하자.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2008년에 분양받은 저희 집. 이때는 기준이 없어갖고요. 창호 결로를 업체에서 결로가 그 하자가 아니라고 내빼갖고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자로 명확히 규정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 이게 물이 얼면요 열리지가 않아요. 겨울 내내 환기를 못 시켜요. 저희 집인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창문틀 주위에 이렇게 몰탈 충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레탄 폼 충진 안 하면 저런 결로가 생겨요. 창 자체에도 하자가 있지만 이런 데도 하자가 있다. 근데 봤는데 비단열 공간은 또 하자가 아니래요. 또 하자가 아니다. 비단열 공간이 어디냐? 우리 지하 주차장. 여기가 지하 2층 주차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찍었어요. 여름에. 20층이 넘는 아파트인데 여기서 20층에 딱 있을 때 이걸 딱 누르고 기다리다 보면은 내려오는 데 한 2, 3분 걸리잖아요. 이걸 다 막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결로를.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막 엄청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네 여기 새로 들어와갖고 승강기는 비 다 막고 있대. 우산 쓰고 있어야 되냐고. 그래서 업체는 하자 아니다. 그래서 업체가 해놓은 게 이거를요, 저 피트 밖에서 구멍을 뚫어서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가스는 우리 살수수전 그 창 있죠. 글로 빼고 온풍을 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로가 싹 사라졌어요. 근데 더워서 못 써 있어요. 한여름에. 50m 안에가. 어떻게 서 있어요, 저기를. 근데도 이거는 하자도 아니다? 네, 하자가 아니에요. 왜? 비단열 공간. 단열을 안 했기 때문에. 비단열인지 단열인지 도면 보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되는데 5, 6년 가도 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형적인 영향. 여기는 완전히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출입문은 여기인데 전실. 그죠? 여기서 생긴 결로도 하자가 아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로에 대해서 그 하자 판정에서 그 창에 결로 생기거나 이제 하자라고 얘기를 해줬고, 또 창호 22mm를 써놓기로 해놓고 실제 봤더니 16mm를 썼어요. 이게 무슨 하자죠? 그렇죠. 바꿔치기 한 하자잖아요. 하긴 했는데 바꿔치기. 이게 변경시공 하자. 엄청 많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조금. 엄청 많은 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지에 곰팡이 생긴 거 다 결로해서 시공하자다. 이거는 해당 부위에 그 단열재, 그러니까 발코니를 증축을 하면서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서 발코니는 오수드레인을 쌌을 거 아니에요, 조적으로. 거기에 단열재를 안 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결로가 생기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딴 데인데 외벽, 이거 다 사이트 들어가면 다 살이 있으니까 살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외벽에 폭 5mm 균열이 있어서 열교 현상이 발생이 되고 결로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의한 하자는 우리가 고쳐주겠다. 단 이거에 있는 가구는 우리가 못 고쳐주겠다라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결로 맞고, 이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구도 비용을 지급해 주는데 가구는 이미 버렸어요. 지급을 해주는데 이미 3년을 사용을 했고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100만 원이면 60만 원만 지급을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해준 사례입니다. 자, 그다음 조경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변경 시공하자인데 조경수에도 이게 있어요. 자, 도면에는 자작나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심겠다고 했는데 실제 똑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색으로 서 있는 거죠. 주목이. 이게 무슨 하자죠? 변경 시공하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분명히 조경 감리가 있어서 이걸 잡았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까? 안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그래서 이 한 동 보시면은요, 한 30분도 안 걸려요. 도면하고 진짜 안 어려요. 이 도면하고 나무스 그루스 만나 세워보시는 거. 만약에 새 아파트 갔다 그러면 하루에 한 동 정도씩 도면 보시고 쭉 체크해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간혹. 참고하시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재로 인한 건 하자가 아니다.